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네. 저번에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프닝 음악 바뀐 거. 그쵸. 네. 저희 오프닝 음악이 바뀐 거를 들으시고 모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네. 오프닝 음악은 드디어 저희가 어떤 고마운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름을 밝히면 안 되나요? 닉네임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악한님이라고. 네. 사악한님입니다. 그래서 사악한님은 저희 대학교 선배시고요. 그리고 물리학과 학부를 나오셨는데 특이하게 이제 실용음악과 대학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실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좀 들으시더니 저희가 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먼저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네 오프닝 음악 필요하지 않니? 이러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야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음에 딱 들게. 저희가 심지어 방송 소개하는 어떤 한 15초 정도의 시간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악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단신으로 그 얘기 한번 할까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네. 저는 이제 게임 방송을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봤는데 이게 언제 그거 됐죠? 릴리즈가 언제였죠? 5월? 글쎄요, 하여튼 최근이죠. 네. 몇 달 안 됐는데 데모 버전이 일단 나오고 네. 데모 버전이 한 20분인가 30분인가 되는데 제 지인이 저희 직장 동료가 이제 플스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데모 버전만 이제 딱 플레이 해보고 이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플스4 독점작이고요. PC로는 그래서 플레이를 못합니다. 정말 슬프게도 플레이를 못하고. 정말 슬프죠. 이게 2년 전에 그 게임이 아니라 트레일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픽 트레일러, 그래픽 그 시연 영상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예 그 게임 개발 계획도 없었고, 그건 이제 그 카라가 거기서 나옵니다. 카라? 네. 네네. 게임 작품에서 나오는 카라가 여자 거기서 안드로이드. 나옵니다. 네. 그거는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나오게 된 게임이 이번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쓰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해요. 허허. 네. 가지고 게임 내용은 안드로이드가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이제 배경인데, 거기서 그 옛날에 저희 EV 시간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EV 시간처럼 안드로이드를 하인처럼 부리는 세상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안드로이드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이제 투쟁하거나, 이제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바뀌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3명의 그 안드로이드 캐릭터를 이제 조종을 하면서 그 결말을 이제 플레이어가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플스4가 있으시면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제 저도 게임 하는 방송을 조금 봤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약간 그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저는 플스 3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4도 이게 참 애매한 게 4를 사면 그 다음엔 또 5가 나올 거고 5로만 또 가능한 게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사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저는 이제 그 김보영 작가님의 저 이승의 선지자라는
책도 읽었어요. 그 7인의 집행관을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그 후에 이제 김보영 작가님의 새로운 장편이 나온 거고요. 이 소설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7인의 집행관과 좀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7인의 집행관에서 약간 환생 같은 걸 이제 주제로 했는데 저 이승의 선지자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승과 이승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승과 이승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삼도천을 건너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그 저승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고 그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이승에 내려와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는 이제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승에 내려와서 이제 저승의 기억을 다 잃고 이승의 삶을 이제 그 살다가 가는데 그래서 그 이승의 삶에서 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배움을 느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영체의 뭐 정신적 수준 같은 걸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정으로 이제 진행되는 스토리인데 이 선지자들이 같이 뭐 합의를 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분리를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념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풀어내는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언젠가 한번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사실 소설 자체의 읽는 맛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상당히 추천드리는 작품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SF는 아닌데 네. 혹시 루느이 아이들 아시나요? 아, 네, 그 전민희 작가. 네, 네. 그게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후속작으로. 아, 정말요? 네, 그 네. 윈터러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세월의 돌? 아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시리즈로 네.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 윈터러 다음 작품이 시리즈가 있는데, 있나요? 네.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네. 데모닉. 아, 네. 데모닉이 있고 네, 그 네. 다음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렇구나. 이제 SF는 아니지만 네. 뭐 판타지 쪽 작품이고 네.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영도 작가와 거의 투탑이라고 할까요? 그 판타지계에 네. 네, 전민희 작가도 정말 저희 세대에서 이제 그 판타지 작품을 이제 재밌게 읽었다면 좀 투탑으로 치는 그런. 그렇죠. 네. 이번에 오버 더 시리즈도 발간이 아,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영도 작가의 신간이 나온다고 해서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나요? 네, 오버 더 초이스라고 네, 이제 네, 제가 네. 얘기를 했었던 안 것 그래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덕이라서 이 뭐 보이스 드라마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갖고 네, 기다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오늘 다뤄볼 작품 두 작품인데요. 둘 다 영화입니다. 스키 나의 리브인이라는 스페인 영화와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스키 나의 리브인부터 다뤄볼 건데 네. 이번 방송에도 또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만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뭐 출연료 이런 거 주나요? 뭐 저희가 그럴 만한 사정은 안 되고요. 네. 그러면은 하룻밤만 여기서 재워주세요. 네. 네. 물론이죠. 그 만두님은 이제 좀 취직을 하시고 네, 졸업을 하시죠. 탈포항하셔야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포항이란 걸 밝혀도 되는 건가요? 포항이라고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졸예입니다. 네? 졸업 예정자요. 네. 요즘은 이렇게 줄여 말하는 게 별다줄. 유행이군요. 이렇게 토끼님은 그 우리 중에 이제 나이가 꽤 있으셔서 줄임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런 굴욕을 받으면서까지 방송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안 그래도 근데 저 그래도 나름 좀 뿌듯했던 적이 있어요. 어제 그 수업 때 문과기술 수업 때 저랑 만두님이랑 같이 듣는 수업인데요. 거기서 캐삭이라는 단어를 교수님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썼는데. 교수님은 당연히 나이가 많으시니까 모르는 게 디폴트 아닐까요? 네.
아 거기에서 혹시 희열을 느끼셨다는 건가요? 굉장히 내가 교수님보다 많이 알아.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교수님보단 내가 많이 아는구나라는. 네. 정말 위안이 되는 사실이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점점 더 초라해지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스키나이 리브이는 2011년 작품이고요.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작품입니다. 약간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의 영화예요. 좀 뭐 대중 영화라기보다는. 그래서 상당히 뭐 뜯어보면 상당히 많은 상징과 비유와 뭐 어떤 분석해 볼 거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영화 자체가 시놉시스가 상당히 충격적인 작품이죠. 네. 주인공으로 그 여러분들이 모두 거의 아실 법한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 유명한 그 한때 정말로 어떤 작품이 있죠? 이분이 네. 요즘 분들한테는 장화시는 고양이 성우로 유명할 거예요. 이분이 그 전형적인 그 남미 스페인식 그 느끼한 미남의 대명사. 네. 정말 젊었을 때는 참 좀 느끼하긴 했는데 뭐 필라델피아라는 작품에서 톰 행크스와 뭐 동성애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도 나옵니다. 이분이 아주 잘생긴. 오토마타에 나오네요. 오토마타요? 네. 오토마타? 오토마타. 언어 이름인가요? 오토마타가 제가 아는 그 네. 오토마타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오토마타라는 영화는 무슨 영화인가요? 아시는 영화인가요? 네. 재밌는 제가 옛날에 영화인가요?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래요? 네. 그 로봇이 이제 네. 자기 자신을 이제 막 고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수사하는 영화. 아, 그런가요? 네, 그 아, 안토니오 반데라스 맞네요.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이것도 재밌습니다. 오토마타도. 아, 다음번에 한번 해볼까요? 이 영화도? 네, 뭐 기회가 된다면은 네.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캡처 같은 거 보니까. 네. 네, 나오시네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인공인 성형외과 의사 로버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줄거리를 공상님이 뭐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네. 네. 영화는 이제 그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러니까 로버트가 사는 집에서 어떤 여자가 갇혀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베라고, 성이 있던가요? 베라. 베스킨라빈스. 베라. 아닙니다. 발렌타인. 베라 발렌타인. 아, 성이 있었나요? 네. 그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따서 지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피부가 이제 화상도 안 입는 피부죠. 벌레도 이제 안 물리고. 네. 강화 피부라고 나오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는 이 사람한테 인공 피부를 이제 덮는 실험을 해가지고 그 피부를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과학자들하고 뭐 의사들인가요?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자기는 쥐에다가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맞아요. 사실은 인체 실험을 했고, 이 베라한테 인체 실험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죠. 그 돼지 유전자를 이용해서 뭐 했다고 나오죠, 영화에서. 네, 뭐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 괜찮냐. 네네. 그래서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실험이고, 이게 들키면 너는 바로 그냥 쫓겨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고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베라를 돌봐주는 그 식모가 있죠. 네. 식모가 있고, 그 사람은 이제 로버트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이름이 뭐였죠? 마릴리아입니다. 네, 마릴리아. 마릴리아가 이제 이복 아들이 또 있어요. 로버트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죠? 제카입니다. 제카요. 네. 네. 제카였는데, 그 제카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이복 아들이고, 또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하던 그 어떤
남자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안 살았고 내 쫓겨나가지고 막 마약을 팔기도 하고 범죄를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도 처음에 등장한 게 자기가 어디 은행이 아니라 그 금은방 같은데? 네, 금은방 같은 데를 이제 강도질을 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페류나로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망나니로 나오죠. 네. 네, 어머니의 입에다가 이제 양말을 쑤셔넣고 네. 그리고 팔을 묶고 가둬놓은 다음에 이게 자기를 여기다 숨겨놔라. 그 돈을 내놔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제 위층에 보니까 베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베라를 강간하려고 하죠. 근데 그 강간하는 와중에 이제 로버트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제카를 쏴 죽입니다. 네. 그 제카가 이 베라한테 끌린 이유는 베라가 예전에 자기 애인이었던 사람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원래는 로버트의 아내죠. 네, 로버트의 아내와 제카가 원래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근데 그 바람이 나서 그 차를 타고 도망치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로버트의 아내가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상 사실 그 화상 때문에 이제 로버트가 그 인공 피부에 상당히 집착하는 거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전신 화상을 입어서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이 자기의 그 화상 입은 모습을 처음 이제 창문에 비친 걸 보고 너무 끔찍해서 결국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게 그 자기의 딸, 그러니까 로버트와 마릴리아의 딸이었고 그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게 되죠. 네, 딸이 노르마라는 이름인데 딸이 그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게 로버트의 과거 이야기인데 그 원래는 베라를 이제 계속 가둬두고 살았어요. 그 제카가 오기 전에는 가둬두고 살았다가 이제 더 이상 인공 실험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어떤 그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너 인공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인간 실험 말하는 인간 생체 실험을 한다는 걸 의심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베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라를 뭐 죽일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제카가 와서 이제 베라를 강간하고 이제 그 로버트가 그 제카를 죽이죠. 거기서 이제 베라와 또 로버트는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 상황에서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또 이제 사랑을 나누죠. 사랑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제 뭐 베라가 좀 이제 제가 오늘 뭐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뭐 아픈데요 막 이러면서 좀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난데없이 이제 베라와 로버트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로버트가 이 베라를 자기가 만들었던 피조물로서 상당히 이제 감상만 해요. 이 커다란 모니터를 두고 이제 상당히 탐미하면서 내가 만든 작품이 이렇게 완벽하구나 하면서 이제 감상을 하는데 이 제카가 이 베라를 강간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뭔가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도 한번 그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랑에 빠져서 이제 같이 자죠.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꿈속에서 이제 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좀 강력 스포니까요. 영화를 보실 분들은 여기서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반전이 나오는데 그 노르마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이제 이름이 뭐였죠? 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남자 비센테? 네, 비센테 얘기가 나오죠. 비센테는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집의 그 아들인데 이 사람도 27인가?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로버트랑 로버트의 딸인 노르마랑 이제 갔다가 어디 그 댄스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파티를 갔다가 이제 노르마랑 그 비센테가 이제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기는 뭐한데 아무튼 뭐. 둘이서 뭔가 좀 마음을 확인을 하고 네. 이제 그 둘이서 이제 파티 회장을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길가를 이렇게 걷다가 이제 당시에 그 비센테는 좀 마약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풀숲에서 이제 노르마를 막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노르마가 막 저항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비센테가 그 노르마의 뺨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노르마가 기절을 하죠. 그리고 비센테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로버트인 아버지가 그 장면, 그 노르마를 발견하죠. 누워있는 노르마를 발견하고 그 상황을 바로 깨닫게 되죠. 그 비센테가 노르마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 때문에 이제 노르마는 원래 이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아예 모든 남성을 무서워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나요? 증후군 같은 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그 로버트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고 막 그 노르마가 이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데 로버트가 오자 노르마가 막 이제 구석으로 이렇게 도망가더니 그 옷장 안으로 들어가죠. 그 장면이 이렇게 충격적인데 그래가지고 로버트가 이제 복수를 결심하죠. 복수를 결심을 해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앞에 있던 얘기는 어디 가고 왜 갑자기 비센테 얘기가 나오나.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로버트가 복수를 하려고 이제 그 비센테를 잡아 가두고 이 사람을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로 만들어버리죠.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유방도 만들고 얼굴도 다 바꿔버리죠. 그래가지고 여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제 피부 같은 것도 죄다 이제 다 떼내가지고 여자 피부를 다 이식을 합니다. 그 인공 피부를 이식을 한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베라죠. 베라 그 발렌타인? 네, 베라 발렌타인이죠. 그래가지고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베라 발렌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서 또 베라는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막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벽에다 이상한 낙서를 빼곡히 채우기도 하고 옷을 막 다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의 몇 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그 약간 체념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자살 시도도 해요. 목을 막 칼로 긋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해가지고 이제 팔을 칼로 긋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로버트가 얘기하죠. 너가 죽을 생각이었다면은 목을 칼로 긋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탈출하는 걸 체념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나오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랑에 빠지고 이제 섹스를 하고 있는데 그 베라가 자기가 너무 아프다고 자기가 그 윤활제를 사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활제를 가지러 이제 거실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거실로 가서 총을 꺼내와가지고 로버트를 쏴 죽이죠. 로버트를 쏴 죽이고 마릴리아도 쏴 죽이고 그래서 2명을 쏴 죽이고 그 집에서 탈출을 합니다.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납치당했을 때는 남자였는데 이제 얼마나 납치당했었죠? 3년? 6년. 6년이요? 네. 6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베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자기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나오기 전에 원래는 이제 비센테가 자기 집이 이제 옷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옷 만드는 집이고 엄마가 디자인하고 그 엄마를 도와주는 그 여자분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자분을 네. 제가 써놨는데 크리스티나. 네, 크리스티나. 네, 크리스티나를 좋아하는데 크리스티나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비센테의 어머니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비센테가 크리스티나를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티나에게 이 드레스 어때요? 라고 이제 이 드레스 입고 오늘 파티에 가면 어때요? 라고 이제 꼬셨는데 근데 크리스티나가 이제 거부를 합니다. 맨 처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6년 뒤에 그 드레스를 자기가 직접 입고 이제 크리스티나한테 크리스티나 저예요. 비센테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영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서 네. 저희가 뭐 얘기를 한 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뭐 가장 좋은 건 영화를 보시는 거고요. 뭐 직접 보시라고 헷갈리게 얘기를 한 걸로. 네. 요약하자면 로보트가 이제 베라라는 어떤 실험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실험체는 사실은 자기 딸을 강간한 강간범이었고 그 강간범을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도 하고 이제 자기가 개발한 인공 피부의 어떤 실험체로 쓴 거죠. 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가 복수를 당해가지고 또 복수를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베라가 탈출을 했다. 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로 스페인 영화를 처음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인 영화는 이런 감성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스페인 영화가 다 이럴까요? 저 이 작품이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건 그렇긴 네. 한데요. 네. 근데 네. 약간 왜 저는 프랑스 영화 볼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프랑스 영화는 좀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낀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 스페인 그러니까 저의 이제 스페인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SF랑 별로 그렇게 관련이 있는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뭐 얼핏 보면은 그렇게 SF와 큰 관련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로버트가 뭐 과학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뭐 학회 같은 걸 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의외로 뭔가 첨단 과학을 뭔가 소재로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만두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빨리 감기로 이제 본 다음에 제대로 이제 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스토리 자체가 우선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자신의 딸한테 이제 나쁜 짓을 한 그 남자를 잡아다가 성전환 수술을 시켜서 또 심지어 사랑에 빠지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파멸의 결과가 나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그러니까 빈센트의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인 크리스티나가 이제 레즈비언이고 사실은 이어질 수 없었던 존재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억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성전환 수술이 되면서 이제 빈센트에게는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결말 이후의 얘기들만 본다면 빈센테는 사실 성전환 수술을 함으로써 사랑은 얻지 않았나 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열린 결말 생각해보고 그렇죠. 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빈센테 입장에서는 해피엔딩 그 6년이라는 고통을 겪고 나서 네. 이제 해피엔딩으로 물론 크리스티나가 안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크리스티나와 성전환이 된 그 빈센테 그러니까 베라와 그 다음에 베라의 어머니 그렇게 세 여성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여성 공동체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빈센테가 남성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여성성이 이제 피어나고 그리고 크리스티나에게 이제 연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함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공상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도 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네.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그랬나요? 저는 일단 자기 딸을 강간한 사람을 성전환 수술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고 거기가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약간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될 일 같은 거를 이제 앞에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 뭐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아들 있잖아요. 그 다른 아들. 제카요? 네, 제카가 나오는 장면도 아니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런 저런 망나니가 네, 있나. 저런 네. 생각이 계속 들고 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이제 그 뭔가 그 저게 정상인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 네.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네, 뭐 선을 넘은 것 같다. 아, 저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들었던 작품들이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올드보이랑 복수는 나이 것. 둘 다 한국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 올드보이는 그 가둔다라는 거에서 그렇죠. 공통점이 있고 네. 복수는 나이 것은 이제 그 신체적으로 복수를 한다. 그렇죠? 뭐 복수는 나이 것에서는 좀 다르지만 그것이 좀 생각이 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좀 마이너한 작품이긴 한데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19금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작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죽는 작품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치유물이라고 불리는데 치명적 유해물이라서 네. 이게 남자가 막 이제 그 보통 미연씨 같은 거 하면은 막 이 여자하고도 사귀고 저 여자하고도 사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여자들이 막 서로 죽이는 막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도 좀 생각나더라고요. 나이스 보트 뭐. 네, 나이스 보트. 네. 아, 나이스 보트가 게임 이름은 아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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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이 네, 스쿨데이즈라는 작품인데 네. 이 나이스 보트가 뭐냐면은 마지막 화가 방영이 돼야 될 시기에 이 작품 방영이 금지돼가지고 그냥 배가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이스 보트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일화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주 하는 네. 농담이 뭐를 뭐대로 돌리면은 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쿨데이즈가 왜 갑자기 나왔죠? 네. 그 남자가 네. 비센테가 그렇게 복수를 당하는 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인생 종쳤다 뭐 네. 이런. 그거를 그 네. 물건을 잘못 놀렸다가 네. 그렇죠. 망했다 뭐 이런 근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노르마를 정말로 강간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제카에 비하면 사실 빈센테는 그렇게 막 잘못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네. 아주 악당으로 그려지진 않잖아요, 빈센테가.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복수 그게 뭔가 중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이 빈센테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당하면서 어떤 강제적으로 이제 어떤 육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거가 좀 더 중심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딸의 강간범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간범을 자기 아내를 닮은 모습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카가 처음에 이 베라를 보고 그 아내인 줄 알고 강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나 모른 척해? 막 이러면서 막 가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버트에게는 이 성전환 시키는 행위 자체는 어떤 복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그 베라의 모습 자체는 자기 죽은 아내의 현신 같은 거였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카와 섹스를 했잖아요. 그 장면은 결국 옛날에 자기 아내가 제카와 바람을 폈던 그것을 좀 약간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베라라는 존재는 자기 그 죽은 아내인 갈의 현신으로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베라를 사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빈센테가 강간범이었는데 또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로써 이제 어떤 복수가 완결이 된 것인가? 라는. 근데 저는 그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과연 빈센테가 남성성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도 의문점이 그렇죠.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과연
빈센테가 그 남성으로서의 육체를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여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네. 그 제카가 그 베라를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장면에서 베라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쵸. 네. 저녁에는 좀 회복한 모습을 보이죠. 네, 그리고 좀 그 강간을 당하는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막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나를 납치해서 데려가면은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과연 베라가 저 장면에서 여성으로서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좀 트랜스 섹슈얼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좀 까먹었어요. 잠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베라가 원치 않는 어떤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성으로 이제 그 육체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우리 성을 결정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쩌면 뭐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이게 뭐 꼭 새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뭐 해석도 있었고요. 실제로 네. 그 태어나는 아기의 성별이 그 생식기적인 성별이 염색체 성별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한 3%인가 일어난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경우에는 네. 그 성기 성형 수술을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중에 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자기가 XX다라고 XY다라고 아는 분들이 잘 없을 거잖아요. 저도 안 해봤고 뭐 보통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생리를 안 한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병원에 가봤더니 염색체가 XX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자로 키워졌는데. 그러니까 이 성별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임의적인 거고, 뭐 임의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그 사이에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네. 그 생각해 보시면 과학 쪽에서는 이제 성별이 단일한 게 아니고 네. 약간 생식기적인 성별이 있고 염색체적인 성별이 있고 뇌과학적인 성별이 있고 호르몬적인 성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성애호적인 성별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류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한 명에 대해서 뭐 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뇌 쪽으로는 남성이거나 이고 또 호르몬 쪽으로는 여성이고 또 생식기 쪽으로는 남성이고 막 이런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가 뭐 이런 네.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육체가 여성으로 바뀌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뭔가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뭐 이 영화에서는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도 아닌 들고요. 것처럼 네. 느끼셨나요? 좀 궁금해요. 아까 공상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이제 작품을 보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앞에서 느끼는 베라와 작품 뒤에서 느끼는 베라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네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그러니까 그 내적인 사실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베라를 여자로 인식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로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트랜스 섹슈얼로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즘 제 친구가 그 생리 전 증후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데 생리 전에 너무 기분이 정말로 엉망이 된대요. 너무 짜증을 쉽게 내고 그 평소에 안 그러는 애가 이제 그 생리 전 증후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럴 때가 되면 정말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노예가 된 느낌? 호르몬의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동물과는 다른 어떤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더 고결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1차적인 욕구라던가 1차적인 영향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완전히 깨지는 거죠. 나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바뀌니까, 기분이 바뀌고 그럼 자기 이제 생활과 성격이 바뀌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육체와 정신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때로는 육체가 어떤 정신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뇌가 육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뇌도 뭐 하드웨어죠. 네. 네. 굳이 말하자면. 네. 두 개의 선을 어디서 긋느냐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만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뇌의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배가 고플 정말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걸 이제 전 뇌의 착각이라고 보거든요. 착각인가요? 안 먹으면은 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는 건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 그냥 현실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죽을 것 정말 죽기 직전이 아닌데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건 뇌의 작용 아닐까요? 그렇죠. 한 계속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죽는데 네. 근데 하루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네, 그 자주 네. 얘기하는 그 농담이 있는데 네. 과연 모든 현실이 뇌 착각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 오후 1시에 있는 기차를 오후 3시에 있는 기차라고 믿고 늦게 가면은 과연 오후 3시에 기차가 오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 실제론과 인식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인식론적인 부분도 있고 현실에서 인식론적인 부분도 있고 뇌 착각에 의해 생겨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착시 현상 같은 것들도 있고 저희가 착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기억이 왜곡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현실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의자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제가 이 착각을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지 모든 게 인식론이다, 모든 게 실제론이다, 이거는 약간 잘못된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제가 잘못된 결론을 네. 이제 말한 점 굉장히 머리 깊이 숙여 이제 사과를 하실 필요는 네. 없고요. 네. 이전 방송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상주의자님은 이제 팩트를 체크를 하지 않고 말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 점 이제 유의해서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로버트가 아니라 그 베라나 비센테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경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대결에 있는 거죠. 그 실제와 인식의 대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로베르토는 본질이 외형에 있다고 믿는 쪽인 것 같고, 빈센트는 뭐 좀 그러니까 좀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외형에 관계없이 내면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외형을 이 로베르토가 억지로 이렇게 바꿔놨지만 그래도 나 자신, 그러니까 비센테로서의 자신은 아직 남아 있다. 저는 비센테보다는 마릴리아가 좀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릴리아는 계속 의심하잖아요, 베라를. 그렇죠. 네. 비센테는 좀 더 그 중간에 있는 당사자에 가깝고, 네. 비센테가 본질을 믿고, 그러니까 외형을 믿고, 실제를 믿고. 로베르토가. 네, 로베르토가. 네. 그리고 그 마릴리아가 좀 더 어떤 내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쵸. 네. 외형에 상관없이 그 내면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더 믿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센테는 좀 더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저희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비센테가 진짜 남성이거나 여성인가 사이에서 사실은 약간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애매하게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총으로 쏴서 죽이기 전에 거실로 내려갔을 때 그 신문 기사에 실종된 본인의 사진을 보고 그 본인의 모습에 그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
그러니까 뭐 남성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의 원래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나요? 아 그런가요? 저는 작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수도 있겠네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네. 자기가 자기 사진에 뽀뽀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그거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버트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을 마음대로 바꿔버린 로버트한테 계속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정상 그 로버트한테 따르는 이제 척 위장을 했지만 네, 마지막에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원래 그 위장을 하다가 정말로 사랑에 빠졌는지 아니면 그 본인의 옛날 사진을 보면서 본인의 옛날 자기가 까먹고 있었던 본인의 그 진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그쵸. 네. 그것도 애매하게 네. 일부러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화 한 편만으로 45분을 얘기하고 말았는데 네. 네. 어떻게 하죠? 좀 더 길게 하죠 뭐.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쉐이프 오브 워터를 좀 네. 다뤄볼게요. 네. 그 쉐이프 오브 워터는 작년에 나온 영화였던가요? 올해 나온 영화였던가요? 그 하여튼 올해 나왔습니다. 네. 올해 나왔어요. 네. 그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 네. 그 이분이 이분도 스페인 쪽 아닌가요? 좀 그런 것 같죠? 뭐라 그러죠? 에스파냐라 그러나요? 네. 이분이 퍼시픽 림을 찍을 때 네. 심지어 자기를 토토로라고 불러달라고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한 덕후라고 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퍼시픽 림도 이제 그 덕후의 그 네. 내음이 나는데 멕시코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남미네요. 네, 그렇죠. 멕시코가 남미인가요? 멕시코 중미? 중남미죠. 네. 네. 그래서 그 약간 비슷한 그 풍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두 작품 사이에서 그런가요? 분위기 자체가. 네. 호호.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어떤 면이 그런가요? 그냥 약간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떤 그 줄거리를 잠시 제가 소개를 하자면 냉전 시대입니다. 1963년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하던 시대죠. 그래서 소련이 먼저 개를 우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우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경쟁을 하던 중에 이제 미국 쪽 우주 시설에서 그 어인을 아마존에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바깥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양서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물은. 그래서 어인을 발견하고 이제 우주 연구 시설로 데려오는데 그 시설에는 이제 언어 장애가 있는 주인공 엘라이자가 그 야간조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어인과 이 엘라이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친구들,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이제 자일스라는 동성애자와 그 다음에 그 젤다라는 흑인 직장 동료와 그 다음에 호프스테들러 박사라는 소련의 스파이이면서 과학자인 이런 사람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어인을 빼내오게 됩니다. 빼내와서 결국 풀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스트링랜드라는 백인 남성 이 정부 요원인 것 같아요. 네, 이 연구실에 파견이 돼가지고 이 어인을 관리하는 그 아주 편견에 푹 빠진 백인 남성으로 나오는데요. 이 스트링랜드가 끝까지 방해를 하지만 결국 엘라이자와 어인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네. 해피엔딩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네. 길레르모 델 토모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파네미로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파네미로와
비슷하지 비슷한데 않나요? 분위기 자체는 비슷하지 않나요? 엔딩만 엄청 다르고. 분위기가 약간 동화적이고 푸른색 색채랑 네. 네, 동화적인 분위기는 있긴 한데 완전히 장르가 좀 다르니까. 네. 요거는 이제 판타지? 뭐라 그러지? 대체 역사문? 일단은 네. 파네미로는 새드 엔딩이고요. 이거는 그렇죠. 해피엔딩이고요. 공포 영화니까. 네, 파네미로는 너무 저 그 극장에서 봤는데요. 그 눈깔 괴물의 그 포스가 너무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파네미로는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네. 아주 잔혹 동화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동화라기보다는 좀 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요. 이 영화는 반면에 상당히 동화적인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환상적이고. 네, 환상적이고 설마 저렇게 일이 잘 풀릴까 싶을 정도의 그런 우연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리얼리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을 일단은 뭐라 그러죠?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인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비유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모티브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 당시에 그 군사 경쟁이랑 그 핵무기 경쟁 같은 거에 대한 비유고, 또 보면은 그 작품 내내 걸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써먹어요. 예를 들어 그 파이를 애플파이였나요? 라임파이였나요? 네, 뭐 라임파이. 키라임파이인가 뭐. 네, 그거를 냉장고 안에 잔뜩 쟁여두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체인점 경쟁, 당시에 엄청나게 체인점이 많이 생기고 막 그런 사업 열풍이 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비유라고 생각했거든요. 파이를 쟁여둔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파이 주인을 짝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 동성애라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건 몰랐네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그 요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그래서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어떤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기제 자체가 더 이상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도 트럼프의 그런 인종차별적 정책을 보고 그러면 이 영화가 참 시의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다양한 그 어떤 약자 계층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자일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인데 노인이죠. 그리고 또 노인. 네, 노인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진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뺏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파이 가게 주인을 짝사랑을 해서 파이를 별로 맛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잔뜩 이제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죠. 근데 이 파이 가게 주인과 좀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근데 그 파이 가게 주인이 격렬하게 이제 거부를 하면서 당신 앞으로 우리 가게 오지마 라고 하면서 여기는 가족 레스토랑이야 라고 하면서 가족 레스토랑에 왜 동성애자가 가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주인공인 엘라이자도 그 소수자죠. 네, 장애인이고 장애인이고 고아이고 그 사회적 약자 계층 농아라고 하죠. 맞나요? 이 사람이 일단 들리긴 해요. 네, 들리기는 한데 언어 장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농아는 그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게 아닌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는 엘라이자의 친구로 나오는 그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흑인 여성도 있잖아요. 젤다라는. 젤다. 그래서 이 흑인 여성에 대해서 스트링랜드라는 아까 그 백인 남성이 진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인이 인간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를 아무리 봐도 아마존 사람들은 개를 신으로 떠받든다고 하는데 사실 신은 우리
그 우리를 신에 담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뭐 너네보다는 나랑 더 비슷하게 생겼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흑인을 되게 깔보는 얘기를 하죠. 네. 뭐 계속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계속 뭐 네. 흑인 그 흑인도 젤다한테 그렇고, 네. 뭐 너 이런 어려운 단어 뜻 네. 아냐 막 이러면서 막 대놓고 무시하고.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인 엘라이자에 대해서 막 성적인 매력을 느끼잖아요. 아 그쵸 벙어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그 네. 벙어리이고 그 벙어리인 성질 자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네. 거죠. 네. 그 스링랜드가 집에서도 이제 그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한테 이제 소리 내지 말라고 소리 내지 하면서 말라고 입을 얘기하죠. 막고. 네. 네. 그리고 뭐 또 흑인들은 보통 형제가 많은 것 같은데 너는 네. 왜 외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반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홉스테들러 박사도 참 애잔한 캐릭터입니다. 네. 여기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과학자가 고통받는 네. 결말이 사실 얘만 죽었잖아요, 그쵸? 다들 살아있는데 자일스랑 그렇죠. 네. 젤다랑 뭐 엘라이자랑 어인이랑 다 살아있는데 호프스테들러 박사만 죽게 됩니다. 이 소련 스파이라서 뭐 소련에서 좀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말로 이제 취급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고 스트링랜드한테도 이제 그때 죽임을 당하고 과학자로서 이 어인이 어떤 감수성이 있고 지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얘를 뭐 해부하거나 죽이거나 뭐 고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엘라이자가 이 어인을 탈출시키는 거를 돕기도 하는데 근데 결국 죽죠. 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일단은 당대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가 의문이 들고요. 왜요? 그냥 당대에는 일단 인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이제 막 싹이 터오를 때인데 그런 그 감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그 어인을 살려주자는 결정을 하는 게 과연 그렇게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캐릭터가 현대 관점에서 삽입되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당대 대체 역사물에서. 네. 그리고 약간 그 국가주의적인 정체성과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굉장히 그 갈등하는 그런 지점이 드러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캐릭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쵸. 그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신 건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애완동물, 개라든가 이런 반려동물의 뭐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도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인의 어떤 생명권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인물이 있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작품들 중에서 과학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번에 그 봤던 그 뭐죠? 그 제임스 티트리 주니어에서 그 휴스턴 들리는가 에 나왔던 그 주인공도 그렇고 또 저희가 예전에 봤었던 그 어슐러 르긴에서 나왔던 그 세상을 가리키는 마른 숲에서 나왔던 주인공도 그렇고 그런 과학자 정체성이라는 그 모티브를 차용했다는 게 굉장히 잘 느껴졌어요. 네. 과학자는 이럴 것이다라는. 네, 과학자에 대해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스트링랜드랑 그런 사람들은 군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누구였죠? 그 러시아인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호프스테들러. 네, 호프스테드는 이제 드미트리. 네, 호프스테들러는 이제 과학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 내에서 굉장히 그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 선들이 굉장히 많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들이. 네. 안 그래도 공상님이 이 영화를 보고 어슐러 르긴이 생각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나요?
그냥 일단 어실러 르긴이 그 소설에서 자주 그려내는 것들이 타자와의 만남이잖아요. 어떤 네. 다른 존재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내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 딱 보여주는 게 그 어인이라는 인간이 아닌 존재와 그 또 인간 사이에서 차별받는 그 소수자들, 그 엘라이자와 그 젤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네, 그분하고 네. 이제 연대를 하는 그리고 또 그 자일스, 네. 호프스테들러도 그렇고 네. 자일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연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인간성이 어떤 위계화된다면은 그 아래쪽에 있었던 존재들이 이렇게 연대하고 그 사이에서 더 인간적이게 되는 그런 거를 보여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 어실러 르긴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이 자일스가 처음에는 이제 어인을 구출하는데 도와달라는 그 일라이자의 요청을 거부를 하는데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약간 그 약자 소수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또 다시 한번 뭔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성을 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돕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스토리 자체를 인어공주 알레고리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주인공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어인이었을 것이다. 뭐 네, 원래 네. 그 아가미 네, 그 자국 있잖아요. 네, 아가미가 네.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전 실제로 네. 일부러 그렇게 차용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네. 그 사실 그 스트링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공성님은? 스트링랜드에 대해서요? 네, 네. 뭐 어떻게 생각을 했다. 스트링랜드는 네. 완전히 나쁜 사람인가요? 그 작품 내에서요? 네. 작품 내에서 나쁜 사람으로 주로 그려지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는 장면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 자기 상사한테 이제 갈굼 받는 구사리 맞는 네, 구사리 맞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 물론 저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장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스트링랜드가 이제 호이트 장군, 자기 상사죠. 그 호이트 장군한테 제가 몇 년을 이 장군님과 십몇 년을 이렇게 신뢰를 쌓았는데 한 번 실수를 한 것이 과연 저희 이 십몇 년의 그 실적을 무로 만드는 것입니까? 얼마나 제 자신을 증명해야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호이트 장군이 실수를 안 하는 것도 그 너의 품격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너가 실수를 한다면 너는 쫓겨날 것이고 그 역 같은 우주로 보내질 것이고 네. 문명과 동떨어질 것이고 네. 존재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하죠. 그러면서 내 별이 5개인데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 없다 이러면서 아주 권위적인 이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트링랜드의 캐릭터는 결국 그 약간 자업자득 같은 느낌도 주는데 결국 권위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사람은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눌려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눌리기 때문에 자기도 누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은 모든 걸 좀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 네. 그 다음에 뭐 그 우월한 백인 아니면 뭐 열등한 인종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구분이 결국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죠. 안 좋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짠했던 것 같아요. 스트링랜드 배우도 참 되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엄청 얄미워 보이게. 네. 그렇게 예. 네.
진짜 그렇게 약간 영화 보면서 아, 네. 저 사람은 진짜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 네. 캐릭터가 얼마 없는데 네. 네. 아, 정말 너무 잘 예. 그리고 그 제일 짜증났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화장실에서 네. 스트링랜드가 이제 볼일 보고 나서 손 안 씻고 나오는 장면 아시나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그 뭐지? 무슨 남성은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그 식이에요. 손을 그 처음에도 씻고 그 다음에 일 보고 나서도 씻는 남성은 소심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나중에만 씻는 남성은 뭐라고 하더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만 씻는 남성이 제일 좀 남성다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말로. 보면서 진짜 때리고 싶었는데 아 정말로. 그러니까 저렇게 그 남성다움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뭐 이런 줄거리 외적으로 약간 복고풍 뭐 이런 게 좀 너무 낡은 느낌이 아니어서 좋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딜락 매장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그 당시에서는 되게 그 최신의 그 깔끔한 그런 건물이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낡지 않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캐딜락 매장이라든가 스트링랜드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대적이고 뭐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단순히 옛날 것이라고 해서 너무 그거를 이렇게 낡게 낡게 네네.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뭐 탭댄스라든가 재즈 음악이라든가 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어인과의 사랑을 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엘라이자가 초반에 자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맨 처음에 나오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도 이제 의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은 좀 성적 욕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만두님은 이 영화를 안 보셨죠? 네, 안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이제 주인공이 괴생명체로 나오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이제 괴생명체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아, 동경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어떤 동경인가요? 이게 특이한 건가요? 아니요, 말씀을 해보세요. 네. 저는 없었어가지고 이제. 저도 없었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총 이 3명밖에 없는 공간에서 소수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수자로서 발언을 해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고요. 아, 네. 그래서 외계인이 나타나서 이제 나를 납치해 가서 생체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외계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자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스터리한 떠도는 얘기들을 저는 다 믿었고요. 아, 근거 없이 다 믿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외계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주 여행을 가고 싶다는 그런 그런 열망을 품게 되면서 저의 진로도 그쪽으로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계인에 관한 꿈도 굉장히 자주 꿨었고 오호. 근데 한 번은 꿈에 나온 외계인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과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외계에서 나를 향해서 보내온 신호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스승의 날 이제 편지를 썼죠. 네, 옛날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네. 혹시 선생님이 이제 외계인이십니까? 외계인이라면 나한테 알려달라. 네. 나는 솔직히 선생님이 외계인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적었는데 네. 완전 차가운 뭐 차가운 반응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뭐 SF 소설 잘 썼더라 이런 말만 슬프네요. 네. 슬프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결국
그 선생님이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네. 아 나한테 정체를 들키기 싫구나 라고 혼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행복회로. 있겠네요. 행복회로 불탄다. 아니 뭐 모르죠. 아, 네, 사실은 모르는 네, 일이죠. 진실은 저 모르죠. 너머에. 그럴 수 네, 그렇죠. 저도 외계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정말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아서 방금. 네. 아 그래서 뭐 동경이 있어서 뭐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아 동경이 있어서 이 작품에서 그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 굉장히 인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종이 왔을 때 네. 그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해부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저처럼 누군가는 그런 대상을 굉장히 동경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부러 너 이거 거부감 느끼니? 이런 식으로. 너는 어디까지 다른 어떤 생물이라고 해야 네. 되나? 다른 대상을 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포용할 수 있는가? 그래 약간 네. 그 독자들을 약간 테스트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는 첫 장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엘라이자가 그 자위라는 장면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부터 저는 딱 뭘 느꼈냐면 저도 사실은 좀 당황을 했는데 그 네. 장면에서 뭘 느꼈냐면은 아 이거 이런 영화야. 좀 괜찮니? 이렇게 말한다고 좀 느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어윈이와 엘라이자가 이제 서로 이제 섹스를 한 장면이 그렇게 뭐 적나라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네 적나라하게 그래서 나오지도 그냥, 않고 오히려 네. 엄청 환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냥 뭐 물속에서 이렇게 막 네, 헤엄치는 떠다니고 그냥 뭐 약간 그냥 꿈 그러니까 소녀들이 꿀만한 꿈 같은 느낌의 그런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제가 좀 놀랐다고 해야 되나 한 거는 그 인터넷에서 이제 리뷰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거기서 왜 거부감을 느끼는지 저도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네, 안 가는데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었어요. 네. 과연 어인하고 섹스까지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는, 그냥 상상에 하는 맡기는 건 나오는 아닌가요? 근데 그 시청자의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역시 안 본 사람과 본 사람의 차이가. 네, 거기서 막 그 젤다랑 왜 그 이제 어인이랑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 날에 그렇게 좋았어? 네, 서로 막 이렇게 수다를 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영화였습니다. 상당히 뭐 그러니까 스키나의 리브이는 보고 나서 뭐랄까 상당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의 그런 영화고요. 그다음에 그 이 쉐프 오브 워터는 저는 보고 나서 아주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재즈와 여운도 함께. 굉장히 많이 남고. 네, 그냥 따뜻한, 저는 사실 너무 그냥 무난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평화로웠나요? 네, 너무 평화로웠던 것 같은데 아주 네. 정말로 동화 같고 정말로 저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그 거기에 뭐 스트링랜드만 말고는 다들 좀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네. 뭔가 이제 좋은 해피 엔딩을 만드는 건데 뭐 저렇게만 뭐 세상이 돌아가도 세상은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다음 주에 뭘 다룰지는 저희가 아직 저희 그거 다룰 거죠? 둠스데이. 네, 둠즈데이 북 다룰 겁니다. 그 코니 윌리스의 둠즈데이 북이라는 시간여행물 그 책을 제가 다룰 거고요. 1, 2권으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발매가 되어 있는데 두껍긴 하지만 상당히 뭐 흥미로워서 금방금방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아이튠즈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저희 페이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얘기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네. 바람인데 네. 앞으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작품에 대한 아, 네. 뭐 말씀하세요. 저는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마션 그런 우주와 관련 우주 여행과 관련된 SF를 좀 다뤄주셨으면. 그러게요. 저희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약간 좀 대중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네.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우주 여행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우주 여행을 테마로 하면 이제 저 같은 시청자들이 듣지 않을까. 저는 여태까지 이 방송을 듣지 않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제 방송했던 것도 저는 안 들을 계획이고요. 아, 네. 뭐 본인이 제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네, 자기 목소리 듣기는 부끄러울 수 있죠. 아무튼 네, 건의사항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정말로 하고 싶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희의 그 생업과 일정을 고려하여서 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다뤄줬으면 하는 작품이 있으시면 뭐 페이스북에 댓글 다셔도 좋고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지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바이벌 SF 키트 @ gmail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은 채널 혼자서 다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뭐 저희 둘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네, 많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업보다 바빠 보이는데요.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구독자가 얼마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많지 않고요. 아직은. 그리고 또 생업이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가요? 왜 자꾸 저를 공격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도 재밌게 네.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